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여성 승객을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도 했었던 낯익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몰래 촬영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이 분명히 거듭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때이른 가을 추위가 나타나 무척이나 쌀쌀했는데요. 해가 드러나자 낮 기온 예년 이맘때 수준을 조금 밑도는 정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곳곳으로 불어드는 바람결이 차갑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 것으로 보여서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지만 여전히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일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기도 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7도, 내일 18도, 모레는 19도로 낮 기온은 점차 올라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해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16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불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찬바람에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 공기는 깨끗하고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자외선 높지 않겠고요. 따사로운 가을볕이 가득하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의 하늘은 흐린데요. 오늘 낮까지 동해안을 따라서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제주가 17도, 광주와 부산 18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잦겠고요. 주 후반에는 강원 영동에 또 한 차례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찬바람이 기승을 부릴 때면 가을이 맞나 싶을 정도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사거리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 시간입니다. 이 오늘의 핫한 소식 바로 만나보시죠.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지난 3년간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냈지만 이 편법으로 세금은 턱없이 적게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국내 매출액 중 60%에서 많게는 80%에 이르는 금액을 해외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이 나가면서 이 매출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은 작게 잡혔고 그 결과 넷플릭스는 법인세로 58억 6천만 원만 부담했는데요. 이 넷플릭스 측은 세금에 대해선 추징금 사건으로 이 조세 심판원에 사건이 계류돼 답하기 적절하지 않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모두 217만 2천 명으로 출국 기한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머무는 사람은 40만 2,7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셈인데요. 매달 3,000명가량 증가세를 보이던 중 최근 2달 만에 15,000명 정도가 크게 불어나면서 결국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법무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죄질이 가벼운 범죄는 소년부 보호 처분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교전 방안 등 세부 규정도 함께 담아 이번 주 중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뒤 좀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요,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 헌정사 최초입니다. 이 민주당 오늘 오전에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제 예고한 대로 전면 불참했습니다. 네. 발제에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오는 이 국회 시정연설에 야당이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거는 헌정사상 최초라고 알고 있고요.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은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가다가 정작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이 회의장까지 가는 길에는 침묵 시위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민생에는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대통령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침묵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네,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 앉아 있다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이 박수를 치면서도 윤석열 연호를 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비교섭 단체하고 무소속 의원들의 경우에는 방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지만 입구에서 입구 기준으로 왼쪽에 앉아 있습니다. 그쪽에 정의당 의원들이 실제로 회의장에 들어와서 앉아 있었고요. 네. 대신 피켓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이 XX 사과에를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순방준 발언 논란에 대해서 네.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사과하라라고 대통령에게 소리치자 여당 의원들이 좀 조용히 해라, 예의를 지켜라라고 약간 자중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거는 지금 헌정사 최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수아 기자, 네.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인가 짚어봐야죠. 주말에도 그렇고 일이 많았잖아요. 앞서 그쵸. 민주당은 이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그리고 종북 주사파 발언, 또 감사원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감사와 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이 시정연설에 이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만 참석하겠다라는 야당의 주장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면서 이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오늘 오전 열린 의총에서 결국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의총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 당사가 침탈당하는 그런 폭거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식으로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 오늘 보이콧 결정 배경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정연설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네.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있겠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 6월 인수위도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부터 내내 항의 손팻말과 무박수로 맞았습니다. 또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모두 검은색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 3개와 손팻말까지 들고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더 엄중하면서도 더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의총에서도 이 보이콧 방침은 일찌감치 정해졌지만 방식을 두고서는 쉽게 뜻이 모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 불참이 이 참석 후 규탄보다는 절제된 방식이다. 이 절제된 방식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이 5년 전 상황과 이 오늘의 상황을 절대 비교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아까 원내대표도 설명했지만은 야당이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뭐 네. 거기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오늘은 야당 의원들이 입장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이번에는 시정 연설에 앞서서 뭐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장단 그리고 여야 대표단까지 함께하는 이 사전 환담이라는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이 그쵸. 자리에 마저도 이 민주당 대표단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아. 그런데 앞서 비교한 이 5년 전 시정 연설의 경우에는요. 네. 뭐 그때 당시 이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네. 앞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단들이 좀 모이자라고 회동을 제안했을 때는 두 번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회 시정 연설 전에 있었던 사전 환담에만큼은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그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오늘은 참석하셨네요라는 네. 얘기를 했다가 또 네. 홍 전 대표가 여기는 국회니까요라고 대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대통령 시정 연설이 뭐 야당의 이 뭐 강력한 항의 없이 뭐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얘기처럼 아예 그냥 불참을 한 건 또 처음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 항의 표시의 방식으로 네. 불참 또는 뭐 피켓, 또 야유 뭐 여러 가지. 네. 근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 이게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좀 더 절제된 방식이라 그랬고 네. 아마 일각에서는 더 강한 항의 표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여야 간의 이 협치라는 건 완전 사라져버린 상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거죠. 실제로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와서 연설한 거, 국민에게 설명을 한 거 네. 이거잖아요. 네. 더 중요한 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안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험난함을 여의치 않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시정연설 시기를 좀 더 늦추면서라도 여야 간에 막후에 뭔가 협상을 해본다든가. 근데 연설 시기를 늦추면 협상이 될 만한 분위기이긴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만약에 그래도. 막후에 채널이 가동이 됐다면 네. 어저께처럼 제1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치고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거. 물론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한이 있었을 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그렇다면 하나씩 풀려 나갔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완전히 실종돼 있는 상태라는 거. 네. 그 모든 게 집합된 게 야당이 저렇게 아예 참석하지 않는 이거니까 문제는 앞으로 아니에요. 앞으로 이 예산안이 만약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뭐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거냐. 그런 점에서 협치의 실종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이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네. 지금 본회의장 불참은 뭐 방법, 수단의 하나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안을 두고 양쪽 해석 자체가 지금 갈리는 게 협치의 실종 아니겠느냐. 앞으로가 더 문제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또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반쪽 시정 연설. 근데 사실 이 시정 연설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혹시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하거나 손을 내밀었다거나 이러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 연설 중에 국회의 협조와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을 네. 보이긴 했습니다. 내용 먼저 듣고 오실까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말은 했는데요. 실제로 좀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경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경제가 13번, 그리고 국민이 9번, 그다음으로 안보, 약자 등이 언급됐는데요. 네. 또 이 뒤로도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네. 취임 뒤에 첫 번째 대통령 연설을 할 때는 네. 이 윤 대통령이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한테 묵례를 하지 않아서 아. 이 박 의장이 묵례를 받아내는 약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오늘은 잊지 않고 또 김진표 의장에게 묵례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시정연설 내용에 협치, 협조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보다는
경제를 더 많이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정연설이 끝나고 그럼 나오면서는 혹시 민주당이랑 뭐 악수를 한다거나 다가갔다거나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마주칠 만도 했는데 네. 그런 장면은 카메라에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설을 마치고 나오면서 악수를 청했는데요. 가장 먼저 악수를 청한 사람이 네. 다름 아닌 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였습니다. 그 다음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그 다음에 네.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 손을 내밀었고요. 이후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이미 퇴장하고 자리에 없어서 아마 네. 악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5부 요인들을 모두 챙기고 퇴장했고요. 민주당과의 접촉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단 연설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다시 한번 비공개 의총을 가지면서 네. 아예 약간 귀를 막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연이어서 뭐 시정연설은 보지도 그리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원들의 백브리핑 내용도 있었고요. 네. 이후에 오후 1시 반쯤에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좀 당의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 다만 이게 통일된 의견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시정연설이 좀 무성의했다. 민생을 돌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민주당 보이콧에 강한 유감 표하지 않았을 리 없었겠죠.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이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한 채로 이루어졌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당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도 나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더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네, 보신 것처럼 이 정치 인생 중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례다. 이제 국민에게 되게 매우 무례한 상황이다 같은 설명입니다. 또 이번 보이콧을 이 민생과 관련 없는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지 당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며 이 국정과 예산 심사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성일종 정책위원장 역시도 이 보이콧을 앞세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행위 아니냐라는 입장을 이어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아까 이 윤경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긴 합니다만 오늘 시정연설로 인한 이 뭐 대결, 뭐 불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안이 그래서 통과가 될 것인가. 아직 뭐 조직 개편안이고 뭐고 지금 통과될 게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정연설까지 네. 거대 야당이 불참한 걸 보고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데런 에스모 글루라는 사람이 쓴 책에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적인 분열과 갈등이라고 그랬어요. 예, 국회 시정연설까지 참석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분열이니까 네. 앞으로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12월 2일까지 예산이 통과돼야지 내년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준 예산으로 스톱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개혁하겠다는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발도 못 되겠죠. 여러 가지 지금 또 금융시중 경색이잖아요. 이것도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지 할 수 있잖아요. 오늘 환율이 1,444원, 네. 13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책임은 지금 여당이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보세요. 강원도지사가 나 책임 안 져 하니까 지금 금융경색이 회사채가 마비됐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전임자 최문순 강원도지사 때 과잉 투자하고 잘못된 건 있지만 지금 도지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김진태 지사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야당의 회의에 안 들어온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대통령도 그 야당이 집회하는 데 가서 네. 간단한 목례라도 좀 하고 왔으면 좀 링컨도 그렇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렇고 업무의 대부분은 야당과의 대화에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단결보다도 야당하고 손 내밀어서 앞으로 좀 협치를 좀 해나가는 거 이게 좀 중요한데 그게 좀 보이지 않아서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네, 지금 불참한 야당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또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강재목 기자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신감에 다시 이면 유동규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는 입장 보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죠. 네. 추가 폭로 역시도 예고한 바 있었습니다. 어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 법원에 출석할 때로는 입을 닫은 모습이었지만 네. 재판을 마친 뒤로는 결국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실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직접 보신 것처럼 서운한 감정, 이 배신감이라는 표현 썩는 등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 거침없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 예전 조사 때는 책임감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사실만 갖고 얘기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책임감이 무엇인지 또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심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도 역시 취재진들로부터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또 비슷한 결로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시가 있었느냐 등의 이제 특정 대상이 지목되는 질문에도 말을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법정 안에서는 작심 발언 이어갔는데요. 네. 네, 지금 대장동 재판은 이 수사의 단초가 됐던 녹취록을 넘긴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 진행 중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네. 정 회계사에게 성남시장으로부터 지시 내려온 거 아니냐, 이재명이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사실은 이게 전에 볼 수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네. 제가 법원을 출입하면서 이 대장동 재판을 1년 가까이 챙겼는데 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실명이 언급된 것은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어제 하루만 이재명 대표 이름이 서너 차례, 성남시장이란 단어도 10번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폭로로 완전히 태도를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 전 본부장이 입장을 바꾼 거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검찰에 회유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허위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영장 사실에 기재되었던 그 혐의 액수, 그리고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 그리고 지난해 계속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나왔던 그 범죄 사실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막 섞여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심되는 그 정황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초에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 8억이라고 한 돈을 어디다가 쓸 수도 없는데 용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나오지 않고 그런 어떤 동기 자체가 저는 성립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재묵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약간 반대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를 회유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겨냥해서 이 가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었죠. 이 자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 이 동태를 살폈다는 설명이었었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 어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해당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짜 변호사로 지목받고 있는 A 변호사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을 한 바 있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또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로도 민주당 경선 도전했다 낙마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과 가까운 변호사들이 이번 사건을 이제 적극 담당하기보다는 회유를 시도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최근 민주당 쪽으로는 이제 접촉이 없었느냐라고 네.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입장 밝히며 해당 건 외로는 당 사건 외로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네. 입장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서로 양쪽에서 서로 회유를 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주장이고 회유를 했다 안 했다 이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안인데 다만 이걸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다, 핵심 인물이다라는 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윤경호 위원님. 또 한편으로는 너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 좀 전체가 좀 귀를 기울이는, 휘둘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검찰도 유동규 본부장의 입에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횡령, 한때는 뭐 700억 운운하는 금액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네. 아마 형법상 횡령 혐의는 직접 받지 않고 주겠다는 약속, 받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그런 혐의보다는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가 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남국 의원이 뭐 플리바게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플리바게닝이라는 게 미국에만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법을 적용하는 형량은 법원에서 정하는 거니까 법을 적용하는 그 방식, 그 잣대를 달리 들이대서 벌을 덜 받게 해주는 대신 수사의 협조를 유도하는 네. 이런 건데 저는 유동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도 다뤄지고 네. 또 한간에 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한 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찰이 밝혀낸 게 있으면 물론 피해사실 공표라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걸 국민에게 납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뇌관을 건드릴 자신이 있다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개 아니면 뭐 정확하게 캐서 이게 앞으로 나와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래서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이 검찰이 직접 수사로 캐치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유 전 본부장을 보면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저희 지금 기자들이 직접 이 입장을 묻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민지숙 기자, 네. 이 신변 보호를 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실 취재진들이 집 앞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 전 네. 본부장의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실제 유 전 본부장 지난 4월에는 구치소에서 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서 응급실로 실려가 공판에 나오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재판장에 나와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어제 행안위 국감장에 나온 경찰청장도 이 법원이 유 씨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접수한 걸로 알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사실 지금 요즘에 최근에 입을 열겠다고 좀 작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사실 좋을 게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강재묵 기자, 이 대표 입장에서 이 입을 연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 다른 좀 곤혹스러울 수 있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 전 본부장 진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좀 이제 추가로 지금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 본인과 이번 사건 연루된 인물 사이로 술자리가 수백 번, 또 많게는 수천 번도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남욱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9월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을 상대로 술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 변호사와 해당 주점 여종업원 간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어 해당 종업원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향응을 접대한 뒤로 이 비용은 남 변호사가 사후 계산하는 구조, 이런 식의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이 남 변호사의 접대 사실이 이 대표 대선 자금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이 여럿이잖아요. 네. 이 대장동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대선 기간에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고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입장을 듣고자 했던 유족에게 이재명 대표 측 인사가 직접 접근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유족 측은 이 인사가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고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줄 생각은 없는지 유족 측을 회유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네. 전했습니다. 이 해당 인물은 2018년도 이재명 지사 캠프 출신으로 같은 해 경기도 산하 기관장을 지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강재목 기자? 이재명 대표 어제 저희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언급 이제 앞서 방송 통해서도 보여드린 바 있었는데요. 네. 울컥하는 듯한 모습이랑 말을 좀 천천히 하는 내용이었죠. 이 대표의 측근인 이 정성호 의원 서러움의 눈물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대표 모습부터 정 의원 발언까지 이어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당 사상 처음으로 정당의 중앙당이 압수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한 어떤 책임감도 느낄 것이고요.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대응 수단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들이 복합적으로 뭐 서러운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네. 이 처벌이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다. 이렇게 이재명-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이재명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그가 뭐 기득권의 탄압이나 압박에 두려워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네, 지지자들 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앞서 보신 그 울먹이는 모습 관련해서 이 슬픔과 분노 섞인 마지막 눈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입장들도 있었고요. 네. 어제는 눈물을 흘렸으나 오늘은 격렬히 싸우자는 등 반응이 지지자들 사이 또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 소환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표 유승준 씨에게는 눈물에 약한 국민의 착한 심성을 악용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가짜 눈물 한 번으로 뻔뻔하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감장에서도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통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그러더니 이제는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서 방탄 특검을 하려고 합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동일한 사건에 여당의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려면 적어도 왜 바뀌는지 이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여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예전에 여당일 때는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왜 말이 바뀌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했었던 말이 다시 돌아서 오는 약간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자가 당착적인 그런 말이 많죠. 네, 과거에 왜 조적조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고. 조국 장관도 자기가 한 말을 자꾸 그 자가 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대장동 특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특검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바꿨냐면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을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리죠. 또
그 특검하면서 시간 끄는 게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특검하자고 또 빨리 그러니까 그 말하고 또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도둑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다.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를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뚝이 무너져 있거든요. 사면 초과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김용 측근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지금 구속돼서 지금 뭐 어떻게 그 말을 할지 좀 자백을 할지 모르거든요. 네. 또 하나 정진상 그 사람도 지금 여러 건이 지금 걸려 있어요. 성남 FC는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식으로 또 돼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건이 걸려 있고 또 이화영 과거 전 의원 지금 구속돼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면 초과에 좀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울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뒤집고 스텝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감성에 호소하고 뒤로 빠지고 정치 탄압이라고만 하지 말고 뭔가 저는 입장을 좀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현의 살수라는 말. 낭떠러지에 붙었을 때는 네. 끝까지 나뭇가지 잡고 있지 말고 과감히 놔버려라. 낭떠러졌을 때는 그냥 손을 놔버려라. 네.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게 오히려 살 길이 나온다 이랬는데 너무 좀 방범 하고 자기 빠져나가는데 좀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고 말이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다 보니까 이게 당의 리스크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아이템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음 아이템 어제 국감장으로 돌아갑니다. 한동훈 장관직 걸겠다. 왜입니다. 네, 어제 오후 늦게 시작된 법사위 국감.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설전으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질의 순번까지 바꿔서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네, 3달 전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거기 청담동 어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동대문 같은 윤석열이 있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자, 저는 있지 않았어요. 뭐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장관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 수 있어요. 굉장히 발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 의연하게 잘 받아치며 여유로운 모습 보였던 한 장관, 네. 어젠 다소 격양된 반응이었습니다. 제보에 근거가 있는 거냐며 반박을 날이 서게 했는데 속사포처럼 쏟아냈습니다. 직접 이어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입니다.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걸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여기서 스토킹 미행 이야기가 나오죠. 네.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를 한 유튜버가 미행했는데 바로 그 유튜버가 소속된 매체가 어제 나온 청담동 술집 의혹을 취재한 바로 그 언론사였습니다. 네, 앞서 한 장관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이 자신에게 미행이 붙은 이유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국감장에서 발끈한 데 이어서 오늘 출근길에서도 김 의원의 의원 면책권을 또 꼬집으면서 한 번 더 비판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나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김의겸 의원 조금 전에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네, 다소 억울하다는 건데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해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질문엔 거짓도 왜곡도 없었고 이런 의혹이 제기될 때 거침없이 물어보는 게 국민이 표를 준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국회를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네, 지금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지금 두 사람 또 부딪혔습니다. 제가 지금 또라고 얘기를 했죠. 이수아 기자. 네. 사실 이 두 사람 악연이라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이게? 네. 한 4라운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이 되기 전부터 이미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 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이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이 김의겸 의원이 윤사단 검사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좀 조 전 장관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네. 지금 바로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그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세창 전 이 자유총연맹 총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영상 준비가 됐죠. 지금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담동 대통령, 장관, 대형 로펌, 30명의 변호사, 고급바, 여성 첼리스트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최순실 300조와 같이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제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고급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서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웃음거리로 비난을 받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제 김의겸 의원은 유튜버 더 탐사와 야합하여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장소도 인물도 날짜도 어떠한 팩트도 어떠한 일도 확인되지 않은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 뉴스를 유포했습니다.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입니다. 이들은 제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정운영에 여념이 없는 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끌어들이는 무차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대국민 거짓말 잔치는 야권 대표의 비사실을 은폐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얕은 꼼수라고. 네, 지금 이세창 전 이 자유총연맹 총재가 직접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요지는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다. 나는 사적으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이 잠깐 한동훈 장관이랑 김의겸 의원이랑 지금 한 4라운드쯤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약간 갑작스럽게 좀 넘어간 면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죠. 악연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지난해 8월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장관이었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이 김의겸 의원이 이 윤사단 검사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조 전 장관에게 결과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그런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대로 공개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악연들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리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하여튼 이 사건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행사장을 떠나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해줬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뒤에 이미 와 있더라는 거예요. 뭐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 진영 논리를 넘어 정치 논리를 넘어 손을 잡다. 지금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서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이재정 의원 악수 같은 거 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다 들통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한 4라운드쯤 이 두 사람의 이 대결 구도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이 두 사람의 악연을 얘기하다 말아서 다시 마무리하느라 좀 짚긴 했습니다만 일단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 의혹, 술자리 의혹, 현재 여기에 이 술자리 있었다고 얘기가 나온 당사자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 부인했고 그리고 이세창 전 총재도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별다른 얘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민지숙 기자.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 술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또 다른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실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프레스룸에서 전해드린 가짜뉴스 대응 언론팀 사이다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두 사실은 이렇습니다죠. 맞습니다. 사이다 팀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꾸며낸 소설을 발표했다. 강경하게 대응하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를 특정한 이 날짜는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 마지막 날이었고 알고 보니 한동훈 장관은 관용차를 타고 집으로 바로 퇴근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세창 전 총재도 모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아까 김의겸 의원이 낸 이 반박 입장문에서 나는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었고 나는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갈 거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앞으로 또 얘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템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나이가 무기인지 이 촉법소년 기준 결국입니다. 이 촉법소년 단어 그대로 이제 법에 저촉되어 있는 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4세 미만에 있는 형사 미성년자를 지칭하는데요. 이 촉법소년 적용 연령에 해당하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자는 목소리 앞서 계속 있어 왔었죠.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을 이제 악용했었던 사례들인데요. 네. 이 몇몇 사례 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대전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관련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이 보시면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 이제 두 명이 저렇게 가게를 찾아와가지고는 자물쇠를 풀려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어려우니까 저렇게 그 문을 이제 망치로 해서 부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금은방이에요. 금은방입니다. 또 이어서 저 진열대에 있는 것도 이제 망치로 바로 깨부시더니 이제 5천만 원 상당이 되는 귀금속을 챙기고는 저렇게 바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 둘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20대 지인이 너네는 잡혀도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 아이고. 잡히면 혹시라도 잡히더라도 생일이 안 지났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을 악용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한 달 뒤죠. 지난 7월에는 이 서울 고덕파출소의 한 중학생이 술에 취한 채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술에 취해서요? 네, 생소하죠. 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촬영이다. 자, 체포해야겠다. 내려와. 네, 저 학생이 지금 마치 삼지창처럼 들고 다니는 저 작대기가 뭐냐면요. 이 안전 고깔들 이렇게 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를 연결하려고 보면 그 연결 막대가 있습니다. 네네. 그걸 들고 지금 파출소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인데요. 이걸 또 촬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친구입니다. 중학생 친구가 촬영을 하고 이 만취한 중학생이 파출소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네. 촉법 소년들입니다. 네, 참 놀랄 노짜입니다. 중학생이 술 먹고 파출소에 찾아간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도 순찰차 위로 올라가서 뛰고 있는, 심지어 그거를 촬영한 것도 친구. 이게 지금 증거물로 돼서 다시 이제 경찰로 넘어갔겠죠. 참,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사실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강재묵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법무부가 촉법 소년 기준 나이를 1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이제 확정했고 네. 이번 주 안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6월이죠. 이 한동훈 장관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꾸린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이 앞서 윤 대통령 역시도 대선 공약,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공약으로 촉법 소년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 방침으로 인해 기준이 낮아진다면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변동될 전망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왜 하필 한 살만 낮추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아 기자. 앞서 간 기자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사실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2살을 낮추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왜 1살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무부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선도, 범죄 대응 관리, 그리고 또 교정 시설의 수용 능력, 아무래도 이게 제일 문제겠죠. 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절충안이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한 살 낮추는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나마 나으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 변화에 맞춰서 법도 거기에 따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신체 발육이 빠르고 그다음에 뭐 미디어라든지 인터넷 이런 게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이 지적 성장 속도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범죄에 열려 있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저렇게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친고죄, 성범죄 친고죄는 반드시 본인이 고소고발을 해야만 벌을 주는 거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또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도 합의하고 나면 나중에 처벌 안 하는 거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스토킹 범죄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이 촉법 이것도 사실 명칭도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법에 저촉된 소년이더라고요. 네. 소년 범죄 뭐 이러면 안 되나요? 그런 식으로 사회 변화에 맞춰서 용어도 바꾸고 실제 내용도 바꾸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사실 또 건너뛰는 건 문제가 있겠죠. 보호 처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한 살이라도 낮춰가는 게 사회 변화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서 법도 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은 급작스럽기보단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